안녕하세요. 만화로 보는 산문철학 서양 고대 철학편 7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기원전 5 내지 4세기에 살았던 철학자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그의 사상은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정치철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핵심 사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핵심 사상은 존재론, 이원론입니다. 세상을 두 개로 나눠서 보죠. 하나는 우리가 사는 이 현상계,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현상계가 있고, 현상계 너머엔 본질계, 이데아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본질 세계가 따로 있고, 이 본질 세계는 이성으로 알 수 있죠.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본질의 세계가 있고, 또 우리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우리 현실계가 있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봐요. 본질과 현상, 이렇게 보는 이원론이죠. 이 이원론 사상이 서양 철학에 오랫동안 영향을 끼쳤죠. 이 이데아 사상은 어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무언가를 넘어서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숫자 같은 거, 그죠? 동그라미, 2, 3 이런 거, 동그라미 같은 거 이데아죠. 동그라미는 감각으로 지각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눈에 아무리 정교하게 동그라미 그려도 그거는 뭔가 울퉁불퉁하고 원이 아니죠. 그죠? 한 점에서 일정 그 떨어진 점의 연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데아는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어떤 현상을 넘어서는 세계를 이데아라 그러죠. 이렇게 이원론의 사상입니다. 이 이데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들죠. 우리 동굴 속에 이제 죄수들이 산다 그래요. 그러면 동굴 속에서 계속 사는 사람들은 벽에서 이렇게 그림자가 불빛의 그림자가 비치면 그게 진짜로 알겠죠. 그래서 진짜로 알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밖에 나왔다 그래요. 어떤 죄수가. 나오면은 눈에 보이는 이제 세상을 아는 거죠.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봤지만 그 세상도 어때요? 다 태양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해가 지고 나면 하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태양이 아래 다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동굴의 비유를 들면서 이 플라톤은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상을 비유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이 최고의 이데아예요. 선의 이데아 그러죠. 모든 이데아의 근원이고 태양처럼 세상을 비추는 원천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 말하면 도 같은 거죠. 궁극적인 도가 있고 도에서 모든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선의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상기설을 주장해요. 상기설은 상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과거에 어떤 이데아 세계에 있을 때 이데아 세계에 있었던 걸 상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기설은 알미, 외부 세계로부터 새롭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영혼이 기억하고 있던 것을 되살려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본질, 이데아를 기억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식이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이데아 세계에 있다가 이 현실계에 온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살지만 항상 이데아를 그리워하고 이데아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진리에 대한 욕망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심을 주는 게 아니라 상기하게 해줘야 되죠. 이 이데아 세계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내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교육이 되죠. 이렇게 되니까 교육은 어때요? 안에 내면을 끄집어내는 게 돼요. 교육을 영어로 education 그러죠. 끄집어내다. 이게 플라톤의 삼파수라도 같죠. 동양에서는 이게 본성 깨우는 걸 교육이라고 봐요. 본성 안에는 이니에지가 있으니까 이니에지를 깨운다. 이렇게 동양에서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크게 보면 인간 내면에 진리를 아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플라톤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의 이상국가 정치론을 보면은 철인 정치를 주장해요. 철인이 정치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철이란 거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죠. 끝없이 지혜를 추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가장 정의로운 국가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통치하는 국가라고 보았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세 가지 계급이 잘 해야 된다고 봐요.
통치 계급은 이제 철인이죠. 통치자는 철인이 통치하고, 나라는 수호자, 군인이 지키고, 또 그 일반적인 그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자는 노동자, 상인이 있죠. 이 세 계급으로 이제 그 국가를 구성원으로 봐요. 그래서 철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를 사랑하고 지혜를 추구하며 공동선을 실현하려는 진정한 철학자만이 통치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인은 이데아를, 특히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사람만이 공자의 지혜롭게 통치 가능하다. 이런 사람은 그 선의 이데아를 깨달았으니까 어때요? 사사로운 욕심에 안 빠지겠죠. 무리에도 안 빠지고, 오직 지혜를 추구하는, 항상 진리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밖에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총체에 든다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계급은 군인 계급이죠. 이 군인 계급은 어때요? 이성에 이제 복종하면서도, 인간의 이성이란 건 영혼이 그 작동할 때는 이성적인 활동을 해요. 영혼의 활동이 이성이죠. 이성에 복종하면서도 용기를 지닌 자예요. 군인, 용기가. 그죠? 가슴에 뜨거운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훈련과 교육을 통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탐욕을 경계하고, 하지만 통치권은 없는 군인 계급이죠. 이 군인 계급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산자 계급, 노동자 상이죠. 전체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 서민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국가의 물질 기반을 책임지며 정치는 참여하지 않아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 상위 계급의 지배에 따른다. 이렇죠. 이렇게 세 계급으로 그 이상 국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국가의 정의, 국가가 정의로우려면은 각 계급이 자기 역할에 충실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는 상태다. 그러니까 철인과 군인과 생산자가 함께 조화로운 상태.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정치가 이상국가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조화롭게 통치되는 그 세상을 현대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봐요. 그래서 그 복종이라는 시 가지고 한번 함께 얘기해 봅시다. 복종, 한용운.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저도 젊을 때는 이 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복종을 하느냐? 사람이 사람 먹고 사람 밑에 사람 먹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 뒤에 그 인문학을 공부하고 그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이렇게 활동해 보니까 이 복종이라는 시가 와닿더라고요. 그 복종을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람이, 제가 이제 글을 쓰면 어때요? 저보다 글 잘 쓰는 사람들 복종하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승복하죠. 저는 그래서 그 뒤에 그 시공부하러 갔을 때 이제 쌤들이 이렇게 작가분들이 쌤을 오셨죠. 그 쌤 중에 한 분이 이제 존경스러운 분이 계셨어요. 그분 앞에 가면 그냥 복종이 돼요. 저도 모르게. 저는 이게 아름답다고 보거든요. 복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이상적인 그 좋은 사회가 되려면은 저 어릴 때 자유롭게 놀게 해야 된다 봐요. 그 시골에서 애들이 막 뛰어놀고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복종을 배운다 봐요. 내가 그죠 물고기를 잘 잡는다. 그러면 물고기 잘 잡는 애가 리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딴 아이들은 팔로우가 되겠죠. 또 제기차기를 한다. 그럼 제기차기 하는 애가 리드가 되고 딴 애들은 팔로우가 되죠.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게 딱 평생 고정된 게 아니라 수시로 그쪽 분야 탁월한 사람이 잘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플라톤은 아레테란 말 쓰죠. 탁월성. 그 탁월함을 발휘하는 어떤 분야에서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나머지는 복종하는 거죠. 이런 게 전 좋은 질서라고 봐요. 하늘의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보면 어때요? 차고 센 기러기 앞장서잖아요. 독수리가 오다 막 덤비들죠. 저는 이게 인간에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도 시골에서 길렀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자유롭게 이렇게 뛰어놀게 하면은 아이들까지 지배와 복종을 배워요. 그거는 어때요? 폭력이 아닌 지배 복종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어요. 리더십과 팔로십을 만들어내요,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질서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질서 속에서 저는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플라톤이 얘기하는 철인 계급, 군인 계급, 생장급이 정해진 건 아니라 봐요. 그때마다 바뀌나 봐요. 저 원시 사회가 좋거든요.
원시인들은 전쟁을 일하면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사령관이 돼요. 그 지도자 되죠. 전쟁 끝나면 그 사람 고난이 다 없어져요. 다시 평민으로 돌아와요. 즉 이게 좋다고 봐요. 아이들이 뛰어놀 때 보면 그렇거든요. 어떤 걸 잘할 때는 그 아이가 리드가 돼요. 따라서 팔로 돼요. 놀이 끝나면 그 아이가 또 평범한 아이로 돌아와요. 이렇게 해서 그 정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이런 정신을 구현하면서도 리더와 팔로가 있는 이런 거죠. 저는 한용운 시대 복종시를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 복종할 수 있는 인간. 근데 우리나라 현대 현실의 우리 교육을 보면 애들이 복종을 배울까요? 저는 하기 싫은 공부를 무작정 그냥 해요. 그래서 공부를 1등 했다 그래요. 하기 싫은 공부했는데 그러면 어때요? 더 공부 잘해 애한테 복종 안 해요. 힘들게 했기 때문에. 신이 안 나는 걸 했을 때는 복종할 줄 몰라요. 또 공부보다는 얕잡아 보겠죠. 근데 내가 그냥 막 공부가 신이 나서 한 사람들은 더 공부 잘 보면 종종이 실수해서 복종하겠죠. 또 공부 못한 애들 보면 그냥 사람을 이끌지 막 집에 폭력 쓰지 않아요. 그래서 각자 타고난 능력을 이게 발휘하고 각기 능력대로 살아야 된다 봐요. 그리고 그 능력대로 이렇게 역할을 맡고 지도자도 하고 팔로도 하고 그러면서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면 저는 그 인간 안에 있는 일반 의지라고 봐요. 루스가 하는 인간 일반 의지. 모든 사람 안에는 일반 의지가 있거든요. 누구에게는 옳은 마음이 있어요. 이걸 보편적인 어떤 본성이 있죠. 인간에게는 인의의지 진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깨어나서 이 일반 의지가 잘 이끌어가는 민주주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 각자 자유로우면서도 각자 자유로운 개인이 살면서도 함께 연대해서 공동체 이루어가는 공동체. 거기는 지배와 복종이 있지만 폭력이 아닌 원시 사회처럼 아름다운 복종. 그 원시 사회는 추장이 지배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보듬는 그런 공동체. 그런 생각을 꿈꿔봅니다. 그 다음에 플라톤의 그 예술 비판을 생각해보죠. 플라톤은 예술 자체를 안 좋게 봐요. 왜냐하면 가면 화가가 침대를 그리면은 침대에 그린 그 침대는 목수가 만들었죠. 근데 목수가 만들었는데 목수는 어때요? 침대의 그 이데아를 침대라는 게 있죠. 우리에게 이데아, 어떤 침대라는 원형. 거기에 생각하면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데아의 그림자가 침대고 그림자의 그림자를 또 만드는 게 그림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데아로부터 한참 멀어졌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은 그 이데아와 거리가 멀다. 또 하나 플라톤이 싫어하는 거는 예술은 어때요? 감정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이성을 흐리게 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호메로스의 서사시 비극을 그 도덕적 타락으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또 플라톤은 영혼이 이성이 지배해야 정의롭고 건강한 인간이 되는데 감정을 부추기는 예술을 헬떠 보면서 이런 그 예술을 어때요? 그 잘못됐다 이렇게 보지만은 후기에 가면은 이제 예술의 좋은 점을 봐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선의 이데아를 모방하고 이성을 고양시키는 예술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수용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술이 현대에 오면 저 현대 예술이 인류를 구한다 보거든요. 이 플라톤이 얘기하는 예술의 그 선의 이데아, 가장 궁극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그 예술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한용운 시인이 쓴 시입니다. 알 수 없어요, 한용운.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배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잎길을 그쳐서 옛 타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그늘은 알지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불을 울리고 가늘게 흐른 작은 시대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제역노는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력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참 좋죠. 여기서 보면은 이 시에서 항상 질문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 신비를 알고 질문하는 이런 게 철학하는 자세죠. 그래서 플라톤은 그 놀라움과 질문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봐요. 철학이. 그래서 플라톤은 철학은 놀라움을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이 시야말로 경이로움을 이건 무언가 알 수 없어요. 이 신비로움 아는 거 이게 바로 그 철학이죠. 이렇게 해서
알려고 하는 게 뭐예요? 궁극적 선의 이데아죠. 그죠? 이제 한용운 시인은 그 스님이시니까 그 부처, 열반, 득도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궁극적인 암. 그래서 이 시하고 플라톤 사상의 예술관으로 보면 일치한다 봐요. 선의 이데아에 다가가게 하는 시. 그죠? 그래서 이 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탄하는 시가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선의 이데아에 대한 질문이죠. 또 플라톤은 그 현상과 본질을 얘기하면서 현상, 우리 감각으로 알 수 있는 세계 너머의 뭐 얘기하는 거죠. 이 시에서도 그 눈에 보이는 저녁노을 이런 거, 가랑잎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뭇잎 입장에 하나하나 눈에 보이지만 그 너머에는 이데아가 뭐냐 궁극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플라톤이 그 사상하고 같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시야말로 그 플라톤이 좋게 보는 시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플라톤을 해석할 때 그 이데아 사상이 우리에게 어때요? 그 관념적이 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지만은 이런 궁극적인 예술을 이 삶 속에서 찾을 때는 좀 아름답다고 보거든요. 이 선의 이데아를 머리에서만 찾으면 안 되는데 이 질문하고 깨달음 속에서 궁극적인 질문 속에서 찾아가는 예술 이런 시는 아름답죠. 그래서 질문은 굳어버린 생각의 틀을 깨고 본세에서 나는 순수시로 새로운 사유를 하게 한다. 저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경이로움을 지내야 된다. 이게 뭔가 머리로 따져서 아는 게 아니라 그죠? 인식을 그 추론의로만 알려고 하지 말고 과학으로 알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배후에 있는 궁극의 질문하는 그런 그 사람이 돼야 된다 봐요. 그럴 때 신비로 말고 한 사람에 대해서 지배하려고 안 하죠. 한 사람을 알 수 없게 봐야 되지. 저 사람 알 수 없어요. 그래야지. 저 사람 다 알아. 이러면은 폭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시가 그 인간의 궁극적인 선의 이데아를 지향하고 머리로 선의 이데아를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폭력이 되죠. 나는 유일신이야. 막 유일신 믿어. 막 이러면서 폭력 써죠. 뭐 하느님의 백이야.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사랑이 이제 나오는 게 진정한 하느님을 믿는 삶이죠. 이렇게 해서 플라톤사를 공부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